안녕하세요. 이 과정은 합기공 과정입니다. 이 합기공 과정은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 대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약 그리고 기출 이쪽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그다음에 중개실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인데, 일단은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만 있는 건 아니고 총 3개 부분으로 구성돼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28문제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5문제 정도 예상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개실무. 중개실무 부분에서 7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 시작하는데, 이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자, 의무, 그다음에 위반 시 받는 제재 이런 것들로 구성된 법이에요. 첫째, 제1장. 제1장은 총칙인데, 이 총칙 파트에서 문제 많이 안 나와요.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법의 1조. 법의 1조는 법의 제정 목적이 담겨 있고, 법의 2조 용어 6가지, 그다음 법의 3조, 그다음 중개 대상물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을 보면 용어 한 문제, 중개 대상물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나올 문제는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나올 거 위주로 탁탁 찍고 들어갑니다. 11쪽 들어가는데, 여러분 화이팅! 총 16시간 진행이 되는데, 16시간이면은, 자, 저번에 제가 기본 이론 여러분 안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기본 이론은 총 36시간. 원래 그렇게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전범위를 꼼꼼하게 다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심화 이론은 28시간 기본서 가지고 다 진행이 됐고, 심화 이론 좀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됐고요. 이 합기공은 총 16시간이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설명 이거는 좀 피하고 문제 나올 거 위주로 딱딱 찍어서 가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11페이지 들어가는데, 제정 목적 제1조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나올 수는 있는데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 목적은 크게 3개 부분으로 정하시면 돼.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이렇게 첫 번째 부분 어디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공신력 제고 아니에요. 두 번째 부분을 조심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두 번째 부분을 조심해야 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예전에 문제가 좀 나왔을 때, 최근엔 잘 안 나왔는데, 나올 때는 부동산 중개 업무 이런 식으로 내기도 했고요. 육성을 교율 이런 식으로 내기도 했고, 지도 여러 가지로 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세 번째, 국민 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목적으로 한다.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다음 밑에 이제 용어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중개, 그다음에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꼭 나옵니다. 꼭 나오고, 특정한 것만 딱 찍어서 내는 게 아니라 골고루 물어봐요. 골고루. 첫 번째는 중개인데, 두 번째 용어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12쪽에 중개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중개업. 당연히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아니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법인을 만들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시군구 등록관청이라고 그래요. 등록관청에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이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중개업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중개업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정의는 약속인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중개가 또 들어있죠. 중개. 자, 이 중개를 먼저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개는 거꾸로 한 장 앞에 있어요. 11쪽에. 11쪽. 자, 중개. 중개란 용어는 어떻게 출발하느냐. 법의 3조. 법의 제3조에는 뭐가 있는데?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법의 3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중개대상물은 뭐냐? 중개대상물은 또 뭐냐 이거야.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첫 번째는 토지, 그 다음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등기된 수목집단, 임목, 그리고 공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 각종 기계, 기구 이런 것들 묶어서 만드는 토건, 입광, 광업재단도 있고 공장재단도 있고. 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5가지를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법의 3조와 대통령령 2조에 있는 중개대상물 토건, 입, 광,공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다. 이 5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그렇죠. 매매 또 교환 또 임대차 이게 대표적이죠. 매매와 임대차를 도와주는 것이 중개고 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밖의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것을 알선하는 것이 바로 중개이다. 자, 토, 건, 입, 광공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또 교환이나 또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 행위를 우리가 중개라고 한다.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계약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토, 건, 입, 광, 공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런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것이 뭐고? 중개이고 이 중개를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뭐고? 중개업이고 이걸 하려면 증 따거나 법인 만들어 등록관청에 등록해 개공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걸 하고 싶으면 저 과정을 거쳐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법에는 뭘 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한 자, 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이 되죠. 처벌이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무엇을 하면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자,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게 중개와 중개업이에요. 중개랑 중개업.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자, 12쪽 맨 아래 보시면 됩니다. 12쪽 맨 아래. 자, 여기부터 12쪽 맨 아래. 자, 중개업은 자,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럼 중개업이 아니야. 보수를 받지 않으면 보수를 꼭 받고 해야만 중개업이니까. 자, 그리고 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수나 업이 빠지면 틀려요. 틀립니다. 자,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근데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왼쪽에 12쪽 맨 아래에 동그라미 2번이 잘 나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O. 중개업이 아닌 것은 아니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등록한 개공이 해도 중개업이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해도 중개업인데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 이 차이라고.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니까 이게 처벌되는 거야. 처벌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처벌돼야 안 돼? 안 되지. 중개업이 아니니까. 또 보수를 받았을지라도 중개를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으면 업이 아니니까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중요하고
3번은 한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참고하시고 4번은 별로 안 중요해. 자, 오른쪽에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어.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어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제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거래를 중개했는데 보수를 받기로 약속된 상태죠. 보수 받기 전에 걸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판례로 이어져요. 중개사법은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무등록 중개행위 위반죄 위수법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좋아요. 처벌할 수는 없다. 바로 오른쪽에 나왔던 지문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이거 배워요. 그 밖의 권리. 중개 안에 들어있는 이 그 밖의 권리에 과연 저당권이 들어가느냐 이거지. 들어가죠. 저당권도 토지나 건물이 성립되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되는 권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라고 문제 푸셔야 되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저당권을 중개한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 대출 알선을 도와주면서 같이 저당권도 도와주었다는 거지. 과연 이거로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지. 처벌할 수 있다. 이거는 총 3개 부분으로 출제돼요. 첫 번째, 중개라는 용어의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이거 하나. 또 하나, 두 번째 줄.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세 번째 건,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도 달리 볼 건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네 번째, 개공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그의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이 이것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 받았는데 어쩌다 우연히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면은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리복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세 번째 쪽 우연히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했으면 보수를 받았을지라도 이걸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다 잘 나와요. 중개업은 이 안에서만 주로 나와요. 이 안에서만. 자, 됐고 다시 이제 그 11쪽 가보면은 이제 중개를 봐야 되는데 중개에서 물어보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중개 대상 권리, 그 다음에 중개 대상 행위.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5가지만 중개 대상물인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죠. 중개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을 보수받고 계속했어도 중개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중개업을 하기 위해 꼭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토, 건, 입, 관공에 대해서 중개를 돈 받고 계속 업으로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결국 등록한 계곡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행위, 이걸 이제 배우자는 얘기지. 자, 11쪽. 11쪽에 그 중개라는 용어, 일단 용어 정의를 잘 익혀놔야 되고요. 오른쪽에 빈출 지문도 한번 풀어보시는데 왜 틀렸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야, 중개. 앞에 주어를 바꿔내면 또 맞추기 쉽지 않기도 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격은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다. 이거 하나 익혀두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중개 업무도 상행위다. 가끔 물어봐 이것도. 그 다음에 밑에 성립 요건의 1번 중개 대상물 5가지.
그래서 당연히 밑에 5가지가 아닌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뭐 항만운송사업재단, 어쨌든 토, 건, 입, 광공 아니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권리금이 시험에 잘 뜨는데 밑에 판례 있죠. 권리금이라는 건 그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가치고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했다면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따라서 중개보수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공이 주인공이고 권리금 알선에 대한 대가가 과연 중개보수 초과로 위반이냐 아니냐? 아니다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물은 5개 중개대상물 아닌 건 중개대상물이 아니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요. 이 권리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지. 당연히 소유권,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들어가고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계약으로 득실 변경되는 권리들.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은 왜 아니냐면 점유권은 어떤 그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알선이 가능한 게 아니죠. 그다음 담보권 중에는 질권은 동산 담보권이니까 도와줘도 이건 중개가 아닌 거고. 그다음 저당권 되는 거 아까 배웠고 유치권이 성립되는 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이거 중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또 법정 저당권 성립되는 거. 법정 저당권 민법의 649조에 나옵니다. 이렇게 법정 들어가고 성립 들어가면 다 중개 X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권이 양도되는 거. 채권 양도 점유 이전하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되거든요. 유치권의 이전, 또 법정 지상권의 이전 이런 것들은 뭐 지상권의 이전이니까 그냥 법정 저당권의 이전 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주로 잘 뜨는 게 이제 유치권하고 법정 지상권이 잘 나와요. 성립은 X, 양도는 O로 자 풀어주는 연습하셔야 돼. 담보 가등기 좋고 임차권 되고요. 환매권도 등기되면 양도되니까. 그다음 분묘기지권, 광업권을 가끔 내는 이유가 광업재단은 O인데 광업권은 X 헷갈리라고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는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중개대상 행위 첫 번째 거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걸 좀 가끔 시험에 떠요. 뭐 임대관리 특히 잘 뜨는 게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예요. 아까 앞장에 있더라고. 앞장에 11쪽에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거기 있어요.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 아닌 거예요. 분양대행은 중개와는 구별되는 업무다. 이걸 알아야 되고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된다. 알아야 되고 다음에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중개가 아닙니다. 지방법원에 별도로 등록해야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자, 바로 밑에 분양대행 판례도 있고 자, 익혀두십니다. 그래서 방금 중개와 중개업은 문제 나오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안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자, 13쪽 아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 공인중개사다 이거예요.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가 모셔놓으면 뭐 장롱 공인중개사죠. 전부 다 공인중개사예요. 공통 분모지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가끔 시험에 뜨는 건 이거예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그렇게 정의하면 자격은 취득했으나 아직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니까. 뭐뭐를 말한다 이럴 때는 정의인데 이럴 때만 말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다시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만 공인중개사란 말이 되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자격을 취득했으면 등록했던 취직했던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 공인중개사다라는 그런 정의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서 등록한 자인데 이 자 안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래요. 자, 밑에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이거 등록 파트 다시 또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1번 정도는 알아야 돼요. 상법상 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자본금은 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주식회사, 유한회사 거기는 이제 유한책임회사는 그 임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사들을. 다음 페이지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그 경영지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줄여서 사원 이렇게 부르고 협동조합도 임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구성원. 당연히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야 되고 그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줄여서 사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이 된다. 대표자는 꼭 중개사야 되지만 나머지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사원은 전원 다 중개사야 되는 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다음 부칙상 개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재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70년대, 80년대 그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폐업하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부칙상 개공이라고 짧게 얘기해요. 또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어요. 지역 농업협동조합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은 지역 농협은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농업협동조합법에 써 있는 말이라 그 말은 묻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 대신 공인중개사법에는 3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우리 법인인 개공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야지. 뭐 대표자가 중개사고 이럴 이유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면 틀리죠. 또 지역 농협은 중개 업무 개시 전에 1,000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증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됐고요. 자, 오른쪽에 소공으로 갑니다. 소공. 소공은 뭐 어렵지 않은데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죠.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개공인 법인에서 사원이나 임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공이라고 같이 부릅니다. 그 자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뭐 나오는 문제는 이걸 그대로 내고 그대로 내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포함한다는 조심하고 법인의 사원 임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하면 틀리니까 포함.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공에 해당한다. O. 근데 바로 오른쪽에 기출지문. 소공이란 법인인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 X. X. 자, 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O.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O. 보조도 할 수 있죠. 보조도 할 수 있죠. 자, 수행이라는 것은 밑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지. 하지만 의무자는 아니죠. 의무자는 개공이죠. 의무자는 개공. 다음 중개보조원. 첫 번째 주의할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부분.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틀리고요. 또 하나 수행하거나 이러면 틀리고 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자, 여기를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틀립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단순언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됐고 왼쪽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4쪽 맨 아래. 자,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아직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2번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뭐뭐를 말한다. 이거는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읽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개설 등록한 법인도 개공이잖아요. 2번 조심해야 돼요. 3번 중개업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좋아요. 좋아요. 자, 맞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리고 소속되어 일반 서무, 중개 업무 수행 거기가 틀렸네. 5번 소공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언음으로 보조하는 자 틀렸네.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는 것은 아까 중개업 관련 판례. 그 다음에 우리 중개에서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권리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낸다. 자, 다음에 중개대상물 갑니다.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이잖아요. 자, 토지는 한 필지 일부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건 되거든요. 임대차에서 문제 낼 때 중개대상물 찾아라. 1번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5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 자, 됐고 다음 건축물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따지지 않아요. 왜 허가받은 건물이어야 되고 등기된 건물 이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으니까. 무허가 건물 하나 조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례인데 건축법에 의하면은 지붕을 꼭 있고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민법상 판례 건축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주벽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상 이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냐 아니면 민법상 건축물이냐는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이때 판례는 무슨 법상 건축물로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줄 기둥과 또 지붕과 또 주벽이 다 이루어져야만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문제 푸셔야 돼. 그래서 판례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철골로 기둥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벽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를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 밑에 분양권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장내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5. 그래서 세 번째 줄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라면 그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이거죠. 거기까지 말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이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빈출 오답 지문은 뒷장까지 공부하시면 풀릴 거예요. 뒷장에 보면은 판례 맨 위에 거 되게 잘 나와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아니다. 아파트의 추첨기일에 신청에 당첨되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만 된 상태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분양자가 된 게 아니라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입주권 이렇게 뜨면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아니다. 그 밑에 대토권도 뭐 여러 번 나왔네요.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나중에 철거될 경우 재개발이 앞으로 예정되는데 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저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
공급받을 지위야. 그 택지에 분양 계약이 된 게 아니라 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공급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므로 이걸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봤는데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뭐가 있느냐?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과 또 유권 해석과 뭐 판례가 있는데 시험에 판례만 나오니까요. 이거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수목 집단이 있는데 이제 문제 푸실 때 그냥 단순히 수목의 집단 이렇게만 뜨면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았다. 그러면 명인 방법 별도 이런 거 없으면 당연히 별 특약 없으면 나무 따라가는 거죠. 토지와 독립성이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나 뭘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이건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O 이렇게 푸시면 돼. 나머지는 다 X로 푸시면 되고. 그리고 임목, 그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는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의 그 내용까지 시험법인 건 아니니까.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그 법의 내용까지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내는 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몇 가지만 참고하시면요. 임목은 등기된 수목 집단이다. 그리고 3번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4번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하더라도 그 효력이 임목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5번은 그 예전에 임목법을 시험법이라고 착각했을 시절에는 냈었어요. 임목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거기 미친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 임목으로 등기하는 이유는 저당권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대출 받기 위해서 임목 등기하는 건데 임목에 저당권 설정됐다. 이것이 베어내졌다. 그랬어도 당연히 그 저당권은 그 베어진 나무 여기에 미친다 이거죠. 여전히 금전 가치가 있고 채권 회수가 가능해야 되니까 거기 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옆구리 썰면 미친다 이렇게 외웁니다. 옆구리 썰면 미친다. 근데 밑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이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냥 이거예요. 공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 각종 기계, 기구,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 공장의 재산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장재단은 몇 개의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적혀 있죠. 2번에. 그리고 3번 공장재단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게 해준 이유는 여기에 또 저당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실현을 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효력이 소멸돼요. 그 10개월 잡아준 거예요. 보존 등기하고 10개월 내에 저당권 등기하지 않으면 그 공장재단 보존 등기 효력은 상실된다.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공장재단은 전체로서 소유권 또 전체로서 저당권 두 가지 외의 목적은 되지 못해. 다만 저당권자 동의 얻으면 그 재단 전체를 임대할 수는 있다는 얘기고 5번은 좀 알아놔야 돼.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있는 데만 밑줄 쳐봐요. 공장재단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 그 다음 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이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재단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 다만 저당권자 동의 얻으면 그 재단을 임대할 수는 있다. 구성물도 임대할 수는 있다. 자, 오른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보면은 자, 틀린 것은 몇 개냐 이게 있는데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X 분양계약에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O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X, 임목 O, 광업재단 O 3개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 위주로만 나옵니다. 나오고 조금 더 볼 것은 저 위에 있는 표예요. 표에서는 뭐 도로 예정지다, 또 사인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다 O, 접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이렇게 뭐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이 돼 있더라도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사는 거지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O로 문제 푸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선박부 자동차 붙어 있는 거 쭉 보시고 저 밑에 행정재산 한번 떴어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도청이나 시청이나 문화재 같은 게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거고 무주부동산 국유, 미채골 광물 국유, 하천, 포락지 이런 거 다 국유 X로 문제 푸시면 된다. 가끔 떠요. 가끔. 자, 1장은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되고 18쪽에 있는 것들은 빈출 핵심 지문이라고 해서 다 맞는 지문이고 다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출제됐고 여기에 틀리게 나온 것도 있는데 틀리게 나온 거는 이제 옳은 지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니까 그보다 옳은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마무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장 갑니다. 2장. 자, 2장은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1장, 여태 두 문제 맞춘 거예요. 두 문제. 용어 하나, 중개대상물 하나.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3가지 내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최근에 잘 나오고 있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시험제도.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느냐 이거지. 자격시험 누가 주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 증 땄으면 교육을 받아야 등록하고 취직하고 이럴 테니까. 자, 정책심의위원회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자, 이렇게 읽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읽으면 돼. 다시 뭐라고요? 정책심의위원회. 7글자. 7자가 2번 나온다. 7자 2번. 자, 다음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의사항 4가지 공부손수 이렇게 외워요. 시작. 공부손수. 심의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공부손수. 공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4가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자, 박스 밑에 보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이것을 심의했다 이거야.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 나오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 시도지사. 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이고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교부하잖아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변경했다 이거야. 그러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똑같은 일정 내용으로 시험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오른쪽에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 다른 걸 넣은 거죠. 다른 거를. 중개보수 변경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라고. 자, 구성. 어떤 위원회는 항상 위원장은 포함해요. 포함하고 7명, 11명. 정책심의위원회 7명. 11명. 7월 11일 이렇게 외우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장관 X. 그 다음 도중에 위원은 국장이 임명한다. 국토부 장관이 나옵니다.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원래 공무원인 사람들은 항상 임기 없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 다 그래. 자, 공무원 빼고 임기 2년인데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유척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좀 주의하시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규정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연임 규정은 없는데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라는 걸 어디서 배우냐면 나중에 109쪽에서 배워요. 그 오른쪽 더 알아보기에다가 쓰시면 돼. 거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109페이지에서 배운다고. 거기서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배워요. 딱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연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연임 규정이 없다는 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거기만 있어.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여기는 연임이 없어. 다음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데 2번 가끔 떠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근데 아까 109쪽의 그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거기다가 메모하십시오.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여기는 부위원장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자, 운영할 때는 그 2번하고 3번 정도 당연히 총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건데 그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이라고 내기도 하니까 조심하고요. 다음 3번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7일 전까지는 알려주자 이거야. 7일 전까지. 7명, 실자 2번 나왔죠. 7명, 여기는 7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을 통보해줘라.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어떻게? 전날까지.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짜봤어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을 통보해라. X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전날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7일 전이고. 아이디어 한번 짜본 거예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재척 회피. 재척이 뭐냐면 예를 들면 위원 본인이 오늘 회의할 안건의 이익 당사자다. 또는 뭐 위원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오늘 안건 당사자다. 또는 위원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뭐 중재, 화해, 심의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들 빠져야 되죠. 이런 것들을 재척이라고 그래. 재척 사유는 뺐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게 재척 그 사람을 빼고 하는데 이 1번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라면 스스로 그 희심에 의해서 회피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회피가 있는데 저는 2번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 장관은 그 위원이 재척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국장이 위원의 임명권자잖아. 그러니까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예제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작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틀린 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좋아.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좋아. 3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 아까 풀었던 지문이죠. 틀렸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 했다면 심의 의결에서 그 사람은 재척된다. 자, 맞고 5번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좋아. 밑에 해설 4번에다가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의결에서 재척되는 사유함을 쭉 적어드렸어요. 1번 위원이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오늘 안건의 당사자나 된다 이런 거지. 두 번째는 위원이 오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다. 또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했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오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대리인이었다 이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척 사유이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용어, 중개대상물,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갖고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 시험제도, 교육제도 이어갑니다.